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강좌에 이어서 오늘은 제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6번째 강좌 제목은 소련 정부의 유화 외교 정책과 항일연군의 패퇴입니다. 1937년과 1938년은 만주에서 동부 항일연군의 최전성기였습니다. 왜냐하면 1931년부터 줄곧 모스크바에 주재하면서 코민텔은 중공 대표단 단장을 맡았던 왕명은 만주 경내의 모든 항일 세력들을 공산당이 주도하는 항일부대와 제휴하게 만들므로써 항일연군이라는 통일된 명칭으로 부대를 규합시켜 항일무장투쟁의 전성기를 이끌어내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1937년 4월에 무슨 일이 발생하게 됐냐면 코민텔은 중공 대표단 단장이었던 왕명이 갑자기 중국으로 귀국하여 연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후 왕명을 대신하여 다른 책임자가 코민텔으로 파견받아 오긴 하였지만 이 후임자들의 마음은 사실상 만주의 항일 전선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연안에서 한창 진행되고 있었던 중국 공산당 수뇌부내의 노선투쟁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당시 누가 당리 헤게모니를 장악하는가에 따라 또한 이 사람들의 운명도 바뀌어질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왕명의 갑작스러운 귀국도 또한 이것과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왕명이 모스크바를 떠난 이후 말하자면 한창 흥행기를 달리고 있었던 만주의 항일 형세는 급격하게 저조기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이를테면 그 전성기를 누리던 항일연군 부대들이 불과 1년 뒤로부터는 각종 난관에 봉착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제일 먼저 위기를 맞았던 것이 제3로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937년 여름부터 그 일본군 정규부대들이 관동군 제4사단을 중심으로 그 하얼빈 동부지방에 대대적인 그 병력이 투입되면서 여기에 또 4개의 만주군 혼성여단과 또 정강군 4개 연대가 합시하여 총병력 5만 명으로 조상지, 이조린, 허영식 이 세 사람이 영도하고 있었던 항일연군 제3군 산하의 각지 부대들을 각계 격파하여 나가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이 허영식은 바로 그 한국의 구미가 고향인 그 유명한 항일연군입니다. 한국에서도 널리 알려져 있는 그 왕산 허위 선생의 조카가 바로 이 허영식이잖아요. 이 허영식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른 시간에 전문 따로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얼빈 동부지방을 주요 본거지로 삼고 활동하고 있었던 이 항일연군 제3로군 부대들이 일본군 정규부대의 토벌을 당해낼 수가 없어서 금룡강 북부의 그 감옥사 눈강지방으로 대대적으로 철수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그 철수 과정에서 선발대를 인솔하고 제일 먼저 눈강평원을 지나 대흥안녕 기슭까지 들어가서 근거지를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허영식이었습니다. 이어서 다른 부대들도 모두 허영식이 먼저 들어가서 만들어 놓고 있었던 그 대흥안녕 기슭의 근거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토벌대들에게 쫓겨 미천 눈강평원을 지나지도 못하고 산지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일부 부대들은 아주 소련 쪽으로 국경을 넘어 피신해버리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해 11월에 당시 제3군의 군장이었던 조상진은 그 소련 극동홍군 사령관이 앞으로 편지를 보내요. 자신들이 처한 위기 상황을 코민텔은 중공 대표단이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아울러 소련 쪽에서 항일연군의 무기와彈薬을 좀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그 극동홍군 사령부로부터 외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상지의 이 편지는 극동홍군 정보부를 통하여 소련 홍군 총참모부에 보고되었고 스탈린의 직접적인 개입하에 만주의 항일연군 패잔병들은 소련 경내로 들어서기 바쁘게 모두 불법 월경자로 취급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듬해 1938년 1월 1일에 경위원 한 사람만 데리고 직접 소련으로 들어갔던 제3군 군장 조상지도 역시 불법 월경죄로 체포되어 이듬해 1939년 6월까지 꼬박 1년 6개월 동안이나 하바롭스크 감옥에 수감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당시 군장이 사라져버린 북만지방의 항일연군, 그러니까 제3군이 군장직에 새롭게 임명되었던 사람이 바로 허영식이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항일연군 제3군에는 통틀어 두 사람이 군장이 있었는데 전임, 그러니까 제1임 군장은 그 중국인 조상지였고 후임, 즉 제2임 군장은 바로 이 허영식이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만주의 항일연군에서 우리 한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최고위 군사지휘관이 올랐던 사람은 다름 아닌 이 허영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하기로 하고, 당시 불법 월경죄로 소련에서 감금되었던 사람은 조상지뿐만 아니라 선으로 제6군의 군장 대홍빈, 제11군 군장 기치중 등 군단장급의 지휘관이 3명이나 소련으로 들어갔다가 모조리 수감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상군과 육군 11군에서 함께 월경했던 일반 대원 500여 명에 대하여서는, 그러니까 이제 항일연군 대원들이 거의 500여 명이나 달했는데, 이 500여 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냐면, 1932년 12월부터 이듬해 1933년 6월까지 치타, 바이칼스크 등 이 지역에서 포로 수용소 생활을 하다가 이들을 모조리 기차에 실어 중국의 신강으로 귀국시켰던 그 방법으로 함께 귀국시켰는데, 이때는 그 신강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던 군벌 성세제가 소련 정부와의 제휴하에 중공당의 판사처를 신강의 수도 적화, 그러니까 이 적화는 오늘의 우rum치시를 말합니다. 이 적화에 설치해두고 있기 때문에 이때 신강을 통하여 귀국하였던 항일연군 패잔병들 가운데 극소수 일부만 적화의 그 중공당 판사처에서 책임지고 연안 등지로 보내졌고, 다수는 모두 그 당지에서 해산시켜 취업하여 생업에 종사하게 만들었습니다. 1938년 이후 왕명이 없는 코민테르는 만주보다는 오히려 연안과의 일에 훨씬 더 집중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벌써 2년 전인 1936년경부터 모스크바에서 공부하고 있었던 항일연군 출신의 고위 간부들이 원래 도리라면 공부를 마치고는 다시 만주로 돌아와야 했으나 이들은 만주로 돌아가지 못하고 모두 신강을 거쳐 연안으로 이제 보내지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이 때문에 이제 1938년 이후부터 연안에는 항일연군에서 온 간부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인물들로는 그 원 항일연군의 제4군 군장이었던 이현록, 이 사람은 이제 해방 후에 흑룡강성 부성장직을 이제 담임했고, 또 이범호, 이분은 원래 길동 특위의 조직부장이었는데 이제 모스크바에서 공부를 한 뒤에는 만주로 돌아오지 않고 연안으로 보내졌고, 해방 후에는 역시 이제 흑룡강성 당위원회 서기지를 맡았고, 그리고 또 이제 유한흥, 바로 김일성의 직계 상사였던 동북인민혁명군 제2군의 군참부장이었던 이 사람도 이제 연안으로 간 뒤에는 태동의 최측근 경호관이 되었고, 해방 후에는 이제 중국 정부의 공안부 부부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1930년대 중반기에 소련으로 들어와 모스크바에서 공부를 했던 항일연군 출신의 지휘관들을 제외하고 1938년 이후 소련으로 들어왔던 그 항일연군의 일선 지휘관들은 거의 대부분이 모조리 감옥에 수감당한 일이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1938년 이후 만주의 항일연군에 대한 소련 정부의 갑작스러운 이 태도 변화의 배경에는 1936년에 독일과 일본 사이에 체결되었던 방공협정을 계기로 독일과 일본, 이탈리아 간의 협력 관계가 점차적으로 구체화되어 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 세 나라가 언젠가는 소련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동맹을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스탈린은 이들의 동맹을 무산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원래 독일과 소련 사이에 불가침 조약을 준비하는 한편, 가능하면 일본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말하자면 어피스먼트, 즉 유화 정책을 펼쳐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다음 제7번째 강좌에서 동북항일연군의 불법 월경과 그들이 소련 경내에서 당했던 처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긴 편폭을 들여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